안녕하세요.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여성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스토킹 범죄를 끊어내자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여성의당 홍보소통실 팀장 박소연입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인사드리는 게 정말 처음인데요. 오늘은 방송 제목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고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여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약칭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꼭 개정을 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성 패널 4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이경옥 현 여성의당 전국운영위원회 위원님, 황주아 현 여성의당 성착취 금지법 입법본부장님, 여성의당을 지지하는 2030 여성 김가영님, 여성노동 전문 양정은 변호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패널분들,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전국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이경옥입니다. 2020년 여성의당 창당 당시에 경남도당 창당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고요. 도당위원장을 하다가 지금은 전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당 성착취 금지법 입법본부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주아라고 합니다. 입법본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성매매라고 일컫는 행위들의 본질이 매매가 아닌 착취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만 처벌하고 피해자는 구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제기구입니다. 여성을 소유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성착취와 스토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여성의 물화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여성 김가영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취직을 해서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요. 신당역 사건 때 20대 여성으로서 제 이야기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법률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노동전문 변호사인 양정은입니다.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은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는 근로 환경에서 침해된 그런 강력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통해서 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31세 남성 전주환이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입사 동기인 가해자 전주환은 이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간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고요. 이에 피해자가 전주환을 2차례 고소했는데요. 1차 고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2차 고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에 앙심을 품은 전주환이 범행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여성에게 스토킹 범죄는 그렇게 드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만연해서 일상화되어 있고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애정 공세 혹은 과도한 집착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에다가 더 큰 흉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현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법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막아주지 않은 것도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패널 4분께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며 느끼는 단상과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서 공기업 여성 직원 비율이 2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기업이 시내 직장으로 통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혹시 은행과 금융권의 분위기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 얼마나 나아졌는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18년간 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금융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융고시라고 할 정도로 힘든데요. 과거에는 여자라서 여자를 붙여서 여행원이 아니라 여자니까 낮은 직급을 또 여행원이라고 성별로 직접적이고 이렇게 이제 노골적인 차별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러한 이제 직접적인 차별보다는 법망을 피해서 점수를 조작해서 여자를 떨어뜨리는 차별을 대형 그 시중은행 2군데에서 행하다가 들켜서 이번 올해 1월에 확정 판결을 받았죠. 아직도 낮은 직급인 장구직으로는 여성들이 거의 90% 이상을 뽑고 상위 직급 대출이나 외환 업무, 후선 업무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을 7대 3으로 여성의 점수는 낮추고 남성의 점수는 높여서 차별 채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점수 조작이 이 2개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금융기관 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법이 생겨서 좀 줄어들었지만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여성들의 노동 환경이 침해받고 결국 여성들이 노동권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창원에서 발생한 고깃집 여주인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서 여성단체와 여성의당 경남도당이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면서 법정연대와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운동을 해왔고 제정 당시에도 반의사 불벌죄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음을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해서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당을 지지해 주시는 김가영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이번에 신당역 사건 때도 피해자분이 신고를 했을 때 직장 내 동료들이 오히려 가해자는 괜찮은데 너는 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피해자가 이런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스토킹 신고를 했을 때 이게 뭐 남자는 좋아하면 다 그런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중년 남성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거든요. 어쩌면 그분이 자라왔던 환경이 그런 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이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나 아니면 성범죄 고발을 했을 때 그 바로 주변에서 바로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신고가 이루어지고 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왔다 보니까 지역에서 느끼게 되는 좀 더 공고한 차별이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직장에서 이제 여자는 얼굴이 아무래도 예뻐야 승진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성분에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도 자신이 그런 겪었으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제가 아시는 한 언니는 직장에서 이제 그분한테 커피를 좀 따라라 이런 식으로 시키셨던 거예요, 그 업무를.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제 누가 이제 그러느냐. 그리고 자기는 좀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직장에서는 오히려 원래 이제 여자는 좀 직장에서 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하셨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해고를 당하는 상황을 겪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힘들어하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직장 내에서 어떤 성차별 그리고 성추행들 여자가 꽃이라는 것들은 대놓고 한 성추행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범죄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먼저 직장이 변화를 해야 이런 나중에는 이제 불법 촬영 아니면 성범죄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범죄 씨앗 자체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주아 현 여성해당 성착취 금지법 입법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남성을 기본값으로 두고 여성을 그들의 소유물로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스토킹이 범죄로 여겨지기 이전에 이런 상황에서 흔히 통용됐던 말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갖는다 등이었습니다. 제 학창시절 싸이월드엔 스토킹 가해자가 폼 잡는 남자의 흑백 사진과 함께 네가 남자의 순정을 아냐 라고 올리면 댓글에선 남자 쪽에서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여자가 매정하고 나쁜 X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공개적 범죄 옹호도 빈번했어요. 전주환이 제 또래인데요. 이런 범죄를 마주할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 싫다고 하면 포기해라 라는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해온 남자의 노력은 온 세상이 알아줘야 하고 여자가 부정적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건 주제넘고 건방지다. 이런 인식이 위험한 이유가 이번 사건처럼 열등감과 만나면 범죄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의 감정은 아랑곳 않고 본인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 여성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사랑하는 게 목적이었겠습니까?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남자였다면 처음부터 상대의 싫다는 표현을 존중했겠죠. 스토킹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스토킹을 강력 범죄의 발단으로 해석하고 강하게 엄벌해야 하는 이유이자 우발적 범행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은 그 직장 내 성희롱을 발생하는 그런 배경과 마찬가지로 이성인 근로자를 동료 근로자가 아닌 성별로 구분짓고 또 바라보고 평가하고 접근하는 성평등하지 않은 가부장적인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은 법 시행 후 82건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중 가해자가 직장 동료인 경우가 72건으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면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대부분 직장에서 보내는데요. 이건 공적인 영역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안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네, 저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오래전 일화가 있는데요. 대학생이던 시절에 저녁 무렵에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 20분 정도 기다렸나? 웬 남자가 갑자기 옆에 딱 와서 진짜 놀래갖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뭔가 외로워 보이시길래요. 라고 음침하게 말해가지고 자리를 피하니까 집 가는 길까지 쫓아오려고 해서 엄청 빠르게 뛰어서 벗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임이나 직장에서 늦게 끝나고 가는 길에 같은 버스를 탔던 남자가 이유 없이 쫓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더 무서웠던 것 같고요. 이건 데이트 폭력과 연결됐는데 옛날에 저의 예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넣게 되니까 막 무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랑 메시지를 막 보내고 블로그랑 SNS를 사찰하고 며칠 후에는 태도를 바꿔서 선물과 편지 공세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에 대해서도 그 사람 가족들도 다 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경찰 측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관이 주의 단속 겸 직접 통화를 2번 정도 했거든요.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의 일화는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무실 옆자리에 앉은 남성 동료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사귀자며 교제를 요구하고 괴롭혀서 직원 징계 인사위원회 같은 곳에 회부하고 보니 진짜 성범죄자였다든가 단톡방에서 여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 품평과 허위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합동으로 고소장을 쓰는 사례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살인이었고 여성 노동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중첩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이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성 직장 동료에 의해 피해자가 업무 수행 도중에 살해되어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비교했을 때 2030 여성 패널 분들이 보시기에 또 어땠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성별을 막론하고 직장 내 미운 사람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인데요. 업무적이나 인간적으로 안 맞아서 피해 다니는 것과 내 안전이 위협당해서 피해 다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의 기사들을 보면 특히 피해자가 안전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나도 힘들다라는 류의 댓글이 달립니다. 정말 어쩌라고인데요. 교통공사 전주환 사건을 보며 이런 물타기가 유해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피해자가 업무 수행 중에 피살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주환을 이미 고소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를 고소하며 회사 내에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을 피해자의 심정을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컸을 상황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 이유를 또래 여성 직장인인 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차적으로 범죄자 따위에게 일상을 파괴당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부단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구성원 성비가 2대 8에 달하는 남초 직장에서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자라서 꿀빠네 라는 남초 커미와 같은 시선이 있을까봐 더 악착같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피해자분의 의견이 아닌 제 의견입니다.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이유로 그 정도 부상으로 징징대지 마라. 나는 더 먹고 살기 힘들다.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트라우마로 휴직 들어간 사람에게 꿀빤다 라고 말하면 말한 사람이 인성파탄자로 소문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그런 소리를 쉽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노동권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에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고 생각해요. 출산, 육아, 범죄 피해와 같은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도 여성들은 온전히 쉴 수 없고 빠르게 복귀해야 하며 티내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출산, 육아야 안 한다 쳐도 범죄 피해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남성들끼리의 단도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처음 보았을 때 저도 그랬듯이 많은 분들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떠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성들이 그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이나 꽃다발을 많이 갖다 두시면서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었거든요. 저희는 신당역 사건을 보면서도 그때 그것을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이거는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을 겪으시다가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여자여서 당했다. 그리고 여자였기 때문에 죽은 사건이다가 그 순간 이제 너무 와닿았던 거죠. 저희는 모두가 거기에 묻혀있는 게 나인 것만 같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저 또한 그런 일이 겪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이 여성으로서 죽었다는 거를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모의 물결이 서울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경찰에 신고도 했고 재판에도 넘겼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죽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 원정주의 사회가 범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발들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그대로 사회에 닿을 수 있도록 바랄 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 걸까요? 왜 법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스토킹 범죄 관련법으로 약칭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약칭 스토킹 방지법은 2021년에 입법 예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가 바뀌어 현재는 폐기 상태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국회에 상정된 지 22년 만인 2021년에 제정됐습니다. 시행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처벌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 가해자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 공개 금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 잠정 조치나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는 특히 논란이 많았던 만큼 잘 개정되는지 더 지켜봐야겠죠? 9월에 법무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에 대해 좀 더 쉬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반의사 불벌이라는 개념은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와 원만하게 사건이 진행되거나 그 행위가 멈춰져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국가에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예전 성범죄 사건에서도 친부죄 및 반의사 불벌죄가 있었어요. 근데 2013년에 지금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를 그 반의사 불벌죄로 이렇게 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을 요구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그 보복 두려움이 처벌 불원의 의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전문가가 살펴봐서 가해자의 반성, 그 피해 회복의 노력이 진정으로 이제 표출이 된다고 하면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로 처벌 불원 의사는 법원에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이번에 폐지가 되고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방지법은 말 그대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2021년에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폐기된 상태이지만 조속히 입법될 수는 있을지, 스토킹 방지법이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은 특별 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킹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있는 것이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근데 스토킹 방지법은 결국 국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그런 것이 방지법인데요. 그래서 이 방지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그리고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그리고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지법은 결국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과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재작년과 작년에 여성의당 경상남도당에서도 창원 여성 살인사건 직후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기자회견과 방청연대 등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경호 위원님, 여성의제 대표 정당으로서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점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일반 여성 대중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0년 5월 초에 여성의당 경남도당 사무실하고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그 스토킹 살해 사건이라서 더 충격적이었고요. 또 피해자를 아는 분을 알게 되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민주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법정연대나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성단체 대표와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경남도당과 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했고요. 5월 10일 날 사건이 일어난 얼마 안 된 5월 10일 날 경상도 비원공 등 제2도에서 사건 발생 후 첫 집회를 하기로 했고 여성의당이나 여성단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수차례의 집회, 또 1인 시위, 방청연대 모니터링, 엄벌 처벌 단원서 제출, 언론의 수십 회 인터뷰, 법 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에도 참여했고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도 참여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운동을 이렇게 1년 넘게 활동을 했고, 현재는 이제 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천 명의 단원서를 받아서 제출했고, 해시태그 운동이라든지 전국적인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운동은 이 국회 청원 운동도 함께 했었는데, 여성의당 경남도당이나 여성의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실 이슈화시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의 참여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고, 특히 이제 피해자분들이, 가족분들이 좀 많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노력으로 국회 상정 22년 만에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었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법무부 안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서 의견 제출을 해주시고 찬성을 해주시면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여론 활동도 중요하고 한 1, 2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은 개정안 참여해 주실 수 있고, 그렇다면은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은 당직자로서 쉽지 않은 거친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자로 태어난 이상 뚝심 있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토킹 범죄는 여성 안전에 있어 엄중하고 긴급한 사안인 만큼 홍보소통실에서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경옥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여성 중심 정당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스토킹 범죄 관련법 개정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 요구 의견 제출 기간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 개정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스토킹 범죄 중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1, 2월 동안 20대 여성 903명을 대상으로 신층 조사를 하셨어요. 여기서 20대 여성 응답자 903명 중 79.2%에 해당하는 715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불법 촬영문을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결심 공판 당시 직위 해자가 되고도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를 감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 정도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는 데에는 경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만, 온라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의문이 좀 드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인터넷과 무수한 디지털 기기가 존재하는 이상 가해자는 SNS를 사찰하고 DM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피해자를 밤낮 없이 괴롭힐 텐데,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는 사실 오프라인 삶 그리고 온라인 삶 이것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의 행위는 매우 다양해서 모든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기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DM을 보내거나 개인 블로그 등에 댓글을 계속 달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경우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개정된 온라인 스토킹의 그 유형은 이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의 그 개인정보를 편집,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처벌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가해자가 상대방인 척 하면서 개인 블로그를 개설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 온라인 스토킹, 온라인 생활을 훔쳐보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막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경찰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스토킹 112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동안 스토킹 신고자 1만 3,097명 가운데 73.7%인 9,647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색 결과로 나오는 몇 개의 기사만 훑어보더라도 온라인 스토킹 범죄의 성격상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가 함께 결합하여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황주아 현 여성해당 성착취 금지법 입법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디지털 성착취와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성착취를 하기 위해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토킹이 성착취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둘 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범죄죠. 그러나 입법의 주축이 남성 중년, 노년층이다 보니 온라인 스토킹이라는 상황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에 더 어려움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SNS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핀트나간 주장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입니다. 길 가다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그러게 왜 지갑을 가지고 다니냐고 탓하지 않잖아요. 돌무렵의 아기일 때부터 유튜브를 시청하며 자라는 현 세대에게 SNS는 기성세대의 지갑과 같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는 물건인 거죠.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수단인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를 더 수위 높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범죄 타깃이 되는 주요 피해자는 지지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이거나 사회 경험이 없는 1020 여성들이 대부분이라 약자를 노린다는 점에서 더 악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가해자의 앞날이 창창하다고 형량을 줄여줄 것이 아니라 어린 피해자의 창창한 현재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또 젊고 어린 여성들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어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게 허용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시기를 지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부추기고 놔두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그 순간을 확대하여 협박의 증거로 삼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그 행위는 사회적 방임이자 아동학대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린 신체에 대한 욕망을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려 그 책임을 어린 여성 청소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남자는 다 늑대다라는 말만큼 사회화가 덜 된 말이 또 있나 싶어요. 정말로 남자들이 본능밖에 없는 존재라면 국가는 책임지고 짐승들을 인간 만들어야죠. 당장 잘 곳과 쓸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여성 청소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신체를 담보로 성착취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가진 게 몸밖에 없는 여성들을 지켜내기 위해 수요를 우선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한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성착취를 위한 건덕지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스토킹을 통해 피해자의 약점을 찾는 거죠. 구성원들의 약점을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 약점을 착취의 빌미로 만드는 사회는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성착취와 결합한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SNS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이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듯 싶은데요. 연도별 스토킹 112 신고 현황에서는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사태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경찰이 입건한 스토킹 범죄는 모두 7,141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를 상대로 긴급 응급 조치를 한 사례는 47.4%에 해당하는 3,387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여성 피해자 보호가 진정으로 절실한 상황이죠. 폭력은 아래로 흐른다는 말처럼 디지털 성범죄도 그러하고 스토킹 범죄 타겟이 되는 연령층이 미성년자와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 여성인데 앞서 말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스토킹 범죄가 중첩적으로 더군다나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면 비자발적인 태사로 이어지거나 사건 발생으로 인한 외상후 장애 등과 같은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빼앗기지 않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지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시겠어요? 스토킹이 다른 범죄와 좀 다르게 다른 범죄 침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스토킹은 물론 미래에 약간 이제 다르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위험범이라는 거죠. 미래에 조만간 그 발생할 위험을 미리 예방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법망에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약간 보완은 된 것 같습니다. 잠정 조치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위치 추적 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집이나 직장을 떠나 사실은 피난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를 할부하게 두고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문제는 지금 현재 유치장 또는 이제 구치소에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기간이 최장 1개월 이내로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개월까지도 안 한다고 제가 많은 경찰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일, 일주일 이 정도로 하는데 최장 1개월이 아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한 1년 이내로 제장을 좀 늘려야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개정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라고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꼭 필요한데요. 초기 대응 시에 경찰의 그 태도나 인식 등이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먼저 이렇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또 검찰이나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인 남성 기준이 아닌 피해자의 성별이라든지 또 취약성 정도를 감안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토킹 범죄가 괴롭힘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폭행이나 살인까지 이어지는 폭력 범죄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스토킹 피해자분이 오히려 범죄자를 피해서 이사를 가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요. 스토킹은 사실 되게 사사롭게 작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꽃다발을 자꾸 보내온다던가 하는 거를 신고를 했을 때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는 너무 징그럽고 이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데 이제 버려도 계속 이제 있는 이런 것들까지 스토킹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그런데 현재 어쨌든 이런 스토킹 피해자들 겪는 사건은 되게 사사롭고 낱개로 있는데 이 모든 맥락을 이해를 하기에는 아직 어떤 그 경찰이나 판사들도 다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감수성이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교육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봤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스토킹 신고가 이제 들어왔을 때 가해자한테 이사 공고까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행정력이 좀 있어야 이제 자기한테 불이익이 와야지 이제 인지를 하고 안 되겠다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좀 충격을 받고 안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시의 노동권리 보호관 제도나
지역별 노동권익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 진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스토킹 행위라는 것을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의 애정 관계라든지 구애 정도로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 학대를 하는 행위가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라는 것이 범죄 심리학에서는 통설이 됐거든요. 그 스토킹 범죄 또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를 단순한 경범죄로 보지 않고 중요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 인권을 파괴하는 중요한 강력 범죄로 봐서 이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스토킹 방지법에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이런 스토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식으로 포섭을 했는데요.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서 형사 범죄의 일종으로 스토킹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으로 인해서 여론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어쨌거나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할 게 아니라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쪼록 올해 안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스토킹 행위의 제목이 굉장히 여러 갈래인데 법에서는 포괄할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했고, 특히 맨 처음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스토킹이 비슷해 보이지만 별개의 성격이라고 또 생각해서 차이점에 집중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양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여성에 대한 성적 물화, 불평등한 노동구조 등 여성 혐오를 핵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또 궁금해서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한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가부장적인 문화와 자본주의가 결탁해서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스토킹 피해자를 겁박하는 불법 촬영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양상과 수법이 더 잔인해진다고 볼 수 있고,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다가 성매매에 유입되는 구조도 여성이 있어야 수익이 나니까요. 어찌 바라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패널분들께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본주의에서 돈이 되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불법 촬영이나 성착취 매매 등 성착취물이 팔리지 않으면, 성을 사지 않으면 이런 범죄는 사실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돈을 주고 보는 남성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회원이 27만 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들을 남성들과 같은 존재로 보지 않고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적인 이 성차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기가 막힌 소리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조적 차별이 아니면 어떤 것이 구조적 차별이겠습니까? 여가부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이런 성착취 없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를 좀 바라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대체와 아울러 이런 성착취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여성의 성적 착취물이나 성매매를 하는 그 남성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개인의 손에 쥐어지는 현물을 부의 척도로 보는 것은 전쟁 국가에서나 통용될 일입니다. 성착취 금지법 입법본부를 운영하며 탈성매매한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게 되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성착취 당한 여성들의 미래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탈성매매 후 대학을 다니거나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며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반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착취 당하지 않았다면, 순간의 일탈을 잡아줄 지지 기반이 탄탄했다면 그 가능성이 얼마나 더 무한했을까요? 이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개인은 온 오프라인상의 포주가 되어 돈을 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이미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동두천 일대 미군 기지촌의 여성들을 성착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 9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남성 가해 폭력에 싹을 자를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약자를 향한 가벼운 폭력 정도는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요. 약자를 착취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고 복지가 실행된다는 것은 약자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품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말은 약자를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기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서 미래를 그려야 할까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는 국민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 방지법의 재개정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큰 물꼬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의견 일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에 자본주의 결탁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본주의라는 얘기에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이제 여성이 이용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성 그 자체가 재화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토킹은 여성이 성적 대상화된 그 결과 그 자체이고 여성은 자본주의 어떤 요소, 사람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자 재화 그 자체로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이 어떤 성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되게 사소한 것들, 이 여성이 이런 일상을 이렇게 산다, 아니면 얘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여성 관련된 모든 사실조차 재화가 되는 것을 스토킹 범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이 재화화된 그 사회, 그 시스템, 그리고 이것이 작동 가능하게 하는 그 권력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정말 본질적으로 많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여성의당에서 이런 역할을 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여성의당은 스토킹 범죄 관련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2022년 11월 8일과 9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스토킹 범죄 관련법을 중심으로 한 현황과 해결 모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진행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성 패널 4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 여성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스토킹 범죄를 끊어내자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